요즘 응범 커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의 뭐 아저씨 둘이 커플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사실 반갑진 않습니다. 저는. 거의 선생님이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늪 같다고 막 그러죠. 엄준에 물리셨군요. 자, 오늘은 김흥빈 교수님이 건물에 오셨으니까요. 잘 알고 계시는 전공 분야인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땅에 떨어진 걸 빨리 먹으면 전혀 위험하지 않다. 일단 그 먹을 이유는 없는데요. 왜요? 가끔 먹는데 주변에 사람 없으면? 실제로 2016년에 논문이 있어요. 저 실험한 거. 수분이 많은 음식 아무래도 많이 먹겠죠. 소금빵은 괜찮아요? 예,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부에서 일하는 김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 김흥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범준의 물리다에 김흥빈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어디서 만나는지 기억나요? 제가 처음 뵌 거는요. 이 영상으로 말고 실제 대면을 한 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떤 그 프로젝트에서 기초 교양 과목 이런 거 교재. 네, 교재 뭐 이런 거 할 때 맞아요. 선생님이 그때 감수장 같은 어떤 전체 회의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기억해요. 예, 그 서울역 어디 회의실까 예, 근처에서 그때 맞습니다. 처음 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친해지게 된 거는 과학을 보다를 통해서 이렇게 친해지게 됐죠. 그 제가 기억하는 건 교수님하고 교수님도 그 과학책방 갈다 참여하시죠? 네네. 거기 함께 주주로 있는 것도 기억하고 있고 예전에 제가 받았던 이메일을 찾아보니까 소백산 천문대 워크숍에서 만난 적이 있나요? 제가 소백산 약간- 천문대에서 저도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했어요. 그때 제가 간 적은 있는데요. 많은 물리학자를 만났는데 그때 소백산 천문대에서 김상욱 교수님을 뵌 적이 있던가 선생님이랑 같이 오신 적이 있었죠. 기억이 약간 그때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강연하고 먼저 가신 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없었고 강연 마치고 뭐 가시고 뭐 이러고 그것도 제가 워낙에 낯가림이 심해서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못 걸어서 완벽한 아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와. 수줍 너무 많이 타서 김흥빈 교수님하고는 아무래도 과학을 보다에 출연하면서 여러 번 뵙게 됐는데요. 김흥빈 교수님 볼 때마다 제가 많이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시고 뭐라고 할까요? 아마 김흥빈 교수님도 그런 경험 많이 있을 텐데 대학에 교수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어떤 가식에서 뭔가 몰라도 아는 것처럼. 근데 김흥빈 교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학문을 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어떤 솔직하고 투명한 모습 그런 것이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생물학 분야에 대해서 아주 넓은 지식은 당연히 갖고 계시고요. 아이고 저도 느끼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그 전에 선생님 뵙기 전에 여러 가지 그 활동하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큰 무대에서 특히 통계 물리학으로 세상을 설명하시는데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야 물리하고 저게 가능하구나. 통계 물리니까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대단하다 재밌다 했다가 이 과학을 보다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늪 같다고 막 그러고 그 매력에 빠지면서 물리셨군요. 물론 빠지는데 제일 큰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박식할까? 일단 깊이도 있고 많은 거를 알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어떤 문제를 아마 그게 물리학자라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진짜 전혀 새로운 분야의 문제인데도 그거를 근본을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래고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요? 네, 진짜로. 네. 예, 어쨌든 정말 제가 존경하고 만날 때마다 즐거운 김 교수님이 범준의 물리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물리고 이렇게 안 아픈 건 처음이에요. 요즘 응범 커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응범? 응범? 저도 댓글을 보다가 발견했는데요. 교수님하고 제가 우리 그 과학을 보다 멤버십 촬영하러 서울랜드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교수님하고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여준 모습들이 사람들이 저하고 교수님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나 봐요. 놀이기구에 아주 그냥 최극상을 완전히 멋있게 보여주시는 분과 정반대에서 찌그러지는 사람과 모르겠습니다. 이 조합 극과 극은 통하는 거죠. 네. 하여튼 반가운 소리네요. 응범 커플. 네. 아니 저 사실 뭐 거의 60대 같고 거의 뭐 아저씨 둘이 커플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사실 반갑진 않습니다. 저는. 거의 60대가 되고 60이 넘은 사람하고 이렇게 커플이 됐다는 게 사람들이 보면은 교수님하고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상당히 귀엽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귀엽다고요? 제가 젊었을 때 귀엽다는 얘기 싫어했거든요. 60 귀엽다는 아니고 귀엽다. 큐트. 큐트. 요즘은 귀엽다는 얘기 들으면 좋더라고요. 귀엽다는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잘 들어본 적 없는데. 이게
이게 제가 이게 귀엽다 하는 게 평경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교수님이라 저나 뭐 이제 나이 든 아저씨잖아요. 그러니까 뭐 겉모습으로 귀엽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보여주는 어떤 아이같이 순진. 약간 철도 없어 보이고. 아, 제가 철없다는 얘기는 들어요. 아, 예. 그 좋은 얘기입니다. 나이값 못하는 거죠. 자, 오늘은 김흥빈 교수님이 법문리에 오셨으니까요. 김흥빈 교수님이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전공 분야인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 어떻게 이번에 한 학기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12강좌, 16강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40분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 나눠볼 내용은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또 미생물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뭐가 다른 건가요? 미생물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좀 과학 용어인데 그렇게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 미가 작다는 뜻이죠. 작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움직이면 동물, 움직이지 않고 광합성하면 식물로 나눠놨죠. 그런데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네? 그래서 그거를 다 뭉뚱그려서 작으니까 미생물로 묶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미생물과 미생물이 아닌 걸 나누는 기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 원래 옛날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육안으로 볼 수 작은 거, 그 미생물 나눠놨죠. 근데 미생물 하다 보니까 얘네가 하나가 아니고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세균,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곰팡이가 있어요. 근데 곰팡이는 눈에 보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곰팡이가 단세포가 개체니까 대부분 미생물들은 세포 하나일 땐 안 보이는데 많아져서 보이는 거거든요. 곰팡이 세포가 막 분열을 하면 이렇게 길어져요. 실처럼. 그래서 곰팡이가 길어지니까 그걸 뭐라 부르느냐? 팡이실. 진짜 팡이실이에요. 한자로는 균사. 그래서 그게 막 뭉쳐있는 거 우리가 보는 거죠. 어우, 더러워. 곰팡이 폈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사상균. 실 모양의 곰팡이라는 얘기예요. 사가 실사잖아요. 예, 사상균. 근데 곰팡이는 사상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실이, 예를 들어 이 곰팡이가 땅 속에서 어떻게 발화를 했어요. 땅 위로 올라와야 돼. 번식해야 되니까. 올라오면서 이 실이 꼬이고 접히고 막 중합체가 이루어지면서 간 모양이 되네? 버섯. 아, 똑같은 거군요. 버섯 간 밑에 오면 포자들이 있죠. 예, 버섯. 그리고 효모. 효모는 동글동글 단세포인데 걔네도 곰팡이에요. 아. 그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러면 잠깐 갑자기 물리학자로서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만 미생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포 하나는 안 보이고 군집으로 있을 땐 보이니까. 근데 저도 그러면 많은 세포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근데 제 몸에 있는 세포는 우리 못 보잖아요. 근데 저는 왜 미생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세포 하나로는 못 살아가잖아요. 사람으로서. 아, 걔들은 혼자서도 살 수 있구나. 혼자서 살 수 있어요. 아. 세포 하나가 개체 하나. 세포 하나가 독립 생명체면 미생물. 그게 아니라 우리처럼 그런 게 아니면은 다세포면 생물이면 눈에 보이니까. 예. 100% 이해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원생 동물이라는 게 있죠. 원생 생물. 그 원생은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프로토조아인데 프로토조아는 동물이라는 뜻이니까 원형, 이전, 원시적인 동물, 아메바. 원형이 이렇게 동그란 얘기 아니죠? 네. 프로토타입 할 때 프로토. 네. 원시. 원시, 원래, 이전, 뭐 그래서 뭐 아메바, 집신벌레, 뭐 이런 애들이 있고 병원성으로 말라리아 원충 그런 애들이 다 원생 생물에 속하고요. 다음에 조류. 잠깐 그럼 원생 생물이 세균 원생인가요? 중요한 게 다른 얘기예요. 좀 이따 정리해 드리려고 하면 좀 이따가. 또 하나 있는 게 조류. 얘네 말고 녹조류 그럼. 녹조, 적조 하는 조류, 다음에 해조류도 이게 참 중요한 게요. 해조류, 미역 이런 애들도 미생물 교과서에서는 거대 조류로 일부 다루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거대 조류는 원시 식물로 다룰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건 빼놓고라도 미세 조류, 녹조, 적조 일으키는 아이들, 얘는 광합성을 하죠. 얘네가 이제 조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세균 말씀드렸고, 곰팡이, 원생생물, 다음에 조류를 말씀드렸어요. 이 세균과 얘네 나머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세포의 구조가 세균은 원핵세포라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구조고요. 지금 곰팡이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은 진핵세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세포와 똑같이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시적이다. 진짜 핵을 가진 진핵세포다. 그러니까 같은 미생물에서 크게 지금 원핵과 진핵으로 갈려 있죠. 그리고 원핵세포 중에서도 세균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고세균이라고. 고세균이라는 애들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미생물이 되는데 여기에 또 뭐가 더해져야 되냐 하면 바이러스.
애매한 애들인데 일단 편의상 바이러스 세포로 안 돼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집어넣으니까 이제 미생물의 종류가 세균, 고세균, 원핵세포, 곰팡이, 원생생물, 조류 해서 꽤 여러 가지네요. 다음에 편의상 세포로 안 돼 있지만 바이러스까지 해서 이거를 다 묶어서 미생물이라고 해놓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 바이러스는 구조가 가장 간단하긴 하지만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생명의 진화의 역사에서 초기가 아니라 조금 지나서 생긴 거죠. 그 바이러스에 대한 논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얘는 숙주가 있어야만 사니까 숙주가 생겨난 그 다음에 숙주가 되는 세포 생명체가 된 다음에 얘가 나왔을 거야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어쩌면 얘가 생명의 탄생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건 사실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지금 교수님하고 미생물의 여러 가지 그런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어쨌든 바이러스는 생물학자들의 생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자, 선생님은 바이러스 하면은 뭘 떠오르세요? 감기, 코로나, 싫은 거. 예. 아시겠지만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밖에 있을 때 그냥 입자인 건 아시잖아요. 그쵸, 예. 이건 이제 무생물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무생물이죠. 예. 근데 숙주 안에 들어오면은 확 분열하면서 생명 현상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물과 무생물의 뭐 중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 이건 생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자, 우선 이걸 편의상 아까 미생물로 묶어놓은 이유는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약속을 하자. 세포로 안 돼 있잖냐. 하지만 숙주세포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 현상을 나타내니까 비세포성 생명체라고 일단 한번 다뤄보자 라고 해서 다루기도 해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이거 정의의 문제인데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말했을 때 밖에 있는 바이러스 입자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숙주에 들어와서 막 활동하는 걸 말하는 거냐 어느 걸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밖에 있을 때와 안에서 다른데 다르네요. 바이러스가 또 어느 걸 말하는 거냐 어느 걸 말하는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없으면 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거 보면은 바이러스라는 용어는 어떤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숙주 밖에 있고 숙주 안에 들어와서 막 생명상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바이러스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과정, 실체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선생님 물리학자시니까 불꽃이 불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 불꽃은 불인데요. 불은 물질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꽃이 불이 나는 그 형태가 나오는 것이지 바이러스라는 것도 딱 좋은 비유네. 불과 불꽃처럼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바이러스의 정의조차도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바이러스가 되게 그 세균을 공격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세균하고 바이러스랑 싸우면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로버트 태권브이와 마징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계에서는 사실 이게 영원한 승자는 없는데요. 우선 언뜻 보면은 바이러스가 사실 유리하죠. 왜냐하면 공격을 딱 들어가면. 그런데 세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딱 바이러스 감염이 됐어요. 세균한테 바이러스 감염은 뭐냐면 세균을 감염하는 바이러스가 세균 세포에 딱 붙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주사기로 뭐 주입하듯이 안으로 자기 유전 물질 DNA를 확 넣어버려요. 그럼 세균은 내 DNA가 아닌 남의 DNA가 들어오면 감염됐다는 징후예요. 그렇죠. 얘 어떻게 하느냐? 잘라. 그 잘라.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막 잘라요. 기능을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이 뭐냐면은 제한 효소라는 거예요. 제한 효소. 제한. 왜 제한이냐면은 내 DNA는 안 자르고 외부에서 들어온 DNA만 자르니까 인식해야 되는 인식을 거예요. 하는 거죠. 제한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 ATGC 다 똑같은데 어떻게 인식을 하죠? DNA에 이 메틸기가 붙는데 약간의 다른 물질이 붙어 있어서 내 것과 남의 것은 일종의 포스트잇을 붙여놨다고 보시면 돼요.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제한 요소라는 게 있어요. 얘는 외부 DNA 막 자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치면 백혈구 같은 애들이에요. 면역 반응 같은 그렇게 비슷한 거죠. 또 갖고 있는 거예요. 80년대부터 그거 갖고 우리가 유전공학을 하는 1세대 유전자 가위가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유전자 가위. 그걸로. 그 다음에 요즘에 크리스퍼라는 거 있잖아요. 2022년 노벨상 받은 거. 크리스퍼는 침입했던 바이러스의 일부를 보관해놔. 시퀀스를 서열을 조금 보관해놔. 조각을. 보관했다가 똑같은 게 들어오면 딱 알잖아요. 요거와 함께 정확히 자르는 가위를 붙여서 보내. 그리고 그거를 잘라버리는 그게 거예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예요. 요건 우리로 치면 항체 같은 거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균이 호락호락 넘어져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균이 인식하는 염기의 서열이 너무 짧으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공격할 거고 너무 길면 정확히
들어온 거랑 맞진 않으니까 역시 물리학자다운 21개 정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식별도 가능하고 21개. 아, 20개 정도. 근데 요건데 그래서 크리스퍼의 원리가 뭐냐면 세균은 특정 바이러스에 이게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걸 집어넣으면 원하는 곳에 붙여서 자를 수가 있죠. 그럼 지금 현재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사용할 때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염기 서열의 길이는 그 정도. 아니죠. 이게 이런 거예요. 얘는 인식해서 붓을 자르니까 중요한 건 자르는 게 중요하잖아. 여기를 자르내는 거잖아. 여기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요거 싹 드러날 수 있잖아. 그 전체를 다 맞출 필요가 없고. 요 인식 부위가 중요한 거야. 넌 어느 어디가 잘라라가 중요한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서는 승자를 말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 세균이 아예 얘네에 감염 안 되기 위해서 일종의 그 디코이, 미끼 같은 걸 던지는데 이런 거예요. 세균이 자기 세포와 비슷하게 세포막의 일부를 띄어내서 조그만 공처럼 만들어요. 밖으로 탁탁 던져내. 그러면은 이 세균 바이러스는 어차피 세균을 보는 게 아니고 세균 표면에 있는 특정 단백질에 결합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탁 던져내면 그 바이러스 거기에? 걔는 거기에 붙는 거예요. 일종의 이거 일종의 요격하는 거죠. 요격. 네. 그렇게 미리 방어도 해요. 전투기들이 날아가다가 적 미사일이 오면은 바깥에 뭘 네, 뿌려갖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안 맞고 거기를 똑같은 거. 그건 똑같네. 그 방법도 써요. 똑똑하다. 또 하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약간 가슴 찡한 건데 근데 감염이 됐어요. 근데 어떤 바이러스들은요 들어오는 즉시 세균의 DNA를 파괴하고 세균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딱 들어와서 살짝 들어온 다음에 숨는 거지. 세균의 DNA로 쏙 끼어 들어가요. 끼어 들어가요? 네,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얘는 감염된 줄 몰라. 이게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세균이 분열할 때마다 그럼 계속 늘어나겠네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탁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세균도 만만한 게 어떤 세균들은 활동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얘가 완전히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밖으로 퍼져나갔거든요. 작동을 시작할 때 얘가 자폭을 해. 세균이. 그러면 자기는 자폭인데 바이러스도 완성이 안 돼. 그러니까 전에? 전체 여기 주변은 안전해. 그런 전략도 써요. 자폭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균과 바이러스 싸움 누가 이기느냐? 승자가 없네요. 할 수 없어요. 진화라는 거는 군비 경쟁처럼 하는 거예요. 창을 만들면 방패를 만들고 그러면 또 뭘 만들고 네. 감기 걸렸을 때 뭐 코로나도 그렇고 잠복기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이거 잠복기와 그건 다른 건데요. 이것도 일종의 잠복기라고 볼 수 있지만 얘의 가장 큰 목적은 가만히 들어가 있으면서 쫙 세포가 분열하고 세균 세포가 늘어나면 그 안으로 쫙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스파이처럼 딱 들어가서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쨌든 세균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은 증식만 해갖고는 다른 데로 가지 못하니까 기다리다가 많이 늘어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한 번에 탁 한 번에 얘가 의식하는 건 아니고 어떤 환경 변화 이러고 왔을 때 탁 나가는 저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언뜻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사람이 한 달 정도 아예 씻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냄새가 나겠죠. 그쵸?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도 자주 씻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70년대 이럴 때 보면은 집에는 목욕탕 시설이 별로 없었잖아요. 있는 집이 거의 없으니까 특히 겨울철에는 목욕하는 게 쉽지 않고 목욕탕을 가야 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간다든지 갔으니까 한 달 동안 안 가지는 않았지만 일단 한 달 동안 안 씻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지금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목욕을 하는 이런 거는 인간만이 하는 거고 이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만약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안에서 많은 미생물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기 집이란 말이에요. 얘들도 여기서 죽고 살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목욕이라는 거는 피부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피부는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오면서 각질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때라는 것이 각질 더하기 이물질 거기에는 많은 미생물도 있거든요. 진짜 한 달 동안 안 씻으면 각질 엄청 떨어지면서 나가면서 미생물 많으니까 냄새 좀 나오고 그러는데 전부 다 같이 안 씻고 그렇게 살면은 아마 서로 냄새도 잘 못 맡을지 모를 거예요. 다 그러면?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평소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미생물이 더 많게 되는 거니까 아마도 미생물 입장에서는 다른 곳으로 퍼져 나가는 데는 더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네. 그러니까 미생물 입장에서는 퍼져 나간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감염의 위험성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느 누구도 안 씻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한 달 동안 안 씻어요.
그래서 피부 근처에 있는 미생물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개체수에 도달하고 나면 한 달을 안 씻나 뭐 2달을 안 씻나 1년을 안 씻나는 차이가 없겠네요.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얘네가 얘네들의 생태계를 이루면서 얘네 미생물 생태계 미생물의 인생은 아니고 미생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생이. 그러면 그 기준이 있겠다. 한 달까지는 그래도 씻는 게 나은데 2달이나 3달은 똑같아요. 그런 기준이 있겠다. 그렇죠. 실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얼마 이상 하면 그냥 갈 거예요. 독증 얘기는 뭐 갈 상관없는 거예요.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옛날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머리 감는 것도 그렇고 우리 선조도 1년에 한 번 갖고 그러니까 그랬대요. 그거 얼마나 가려웠겠어요. 네. 지금 우리 만약에 머리 제가 그때 언제 한번 머리 다쳐가지고 여기 이제 꿰매는 게 있어서 아무는 동안 이렇게 꼬매고 그랬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와 이거 뭐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달이나 1년이나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쯤 되면은. 근데 그때 교수님도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면 큰 차이 모를 수도 있어요. 밖에 못 나가는 거죠.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거죠. 화장실 변기 그리고 우리가 매일 손을 잡고 계속 거의 뭐 엄청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스마트폰 어떤 게 더 더럽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더럽다고 물어보시면 애매하구나. 더럽다는 기준이 뭐냐 어디에 더 미생물이 많으냐 세균이 많으냐라고 물어보시면 답을 드리겠는데 더럽다는 건 조금 만약에 세균이 많은 게 더 더럽다 그런 기준으로 간다면 스마트폰이 더 더럽죠. 훨씬 더 세균이 화장실 변기보다? 왜냐하면 화장실 변기라는 것은 꼭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 있는 거라면 뭐 하루에 몇 번 앉았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표면에는 상대적으로 세균이 먹이로 삼을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반대로 얘는 늘 갖고 다니죠. 뭐 이렇게 해가죠. 이렇게 놓죠. 여기서 이것저것 묻죠. 뭐 많죠. 말하면 또 침도 튀죠. 그러니까 훨씬 더 세균 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그런 저는 사실 요즘에 어떤 강의할 때 이런 말도 해요. 제 추측인데 과거의 전화는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이거잖아요. 전화는 뭐만 했죠? 전화만 했어요. 그렇죠. 요즘에 그런 전화 거의 우리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안 쓰죠. 이거는 쓰잖아요. 근데 이 전화는 대고 하죠. 이것도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를 갖고 화장실에 갖고 가. 거기서도 계속해. 그렇죠. 그리고 다시 놔두기도 해.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여기 훨씬 더 많은 미생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화장실 청소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잖아요. 잘 안 닦죠. 그러니까 저는 더럽다는 기준을 세균 수로 말하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럽다 하는 기준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는. 혼동된 개념으로 쓰긴 하네요. 되게 더럽다 그러면 뭔가 눈으로 봤을 때 얼룩이 있는 것도 더럽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균의 입장에서는 별로 세균 수가 많은 게 더럽다 이렇게 말하면 물론 여기 유해균이 있으면 얘기가 다른데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장 속은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정말 더러운 인간이야? 그러네. 장속이 더 지저분하겠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세균이 더 많으냐? 당연히 휴대전화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자주 스마트폰을 좀 너무 이게 하면 또 노래져 걸리니까 적당히 한 번씩 저는 이런 거 해요. 왜 우리가 뭐 물 티슈 같은 거 쓰고 할 땐 한번 나면 이것도 한번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하루를 마무리할 때만 해주기도 하고 그 정도면 되지. 그렇다고 이게 뭐 이건 아니니까요. 그 우리 예전에 한국의 식문화에서 뭐 찌개 같은 걸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함으로 인해서 뭐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그런 얘기 있는데 그러면 스마트폰도 웬만하면 사람들 안 빌려주는 게 낫겠네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개인의 세균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 정보 차원에서도 근데 세균의 입장에서도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이랑 함께 쓰는 게 함께 쓰는 게 잠깐은 괜찮겠지만 이거를 뭐 둘이 쓰는 거는 좀 그렇겠죠. 가끔 제 와이프가 제 아니 휴대폰 그거는 그 스마트폰 아니어도 많은 그건 다른 교류야. 그 교류는 해야 돼. 그걸 어차피 해. 논문도 나왔는데요, 네이처에. 식구일수록 얼마나 많은 미생물을 공유하느냐 다 했어요. 식구가 가장 많이 공유하고 식구가 아니더라도 식사를 하는 사람들 많이 공유하고 같은 마을에 살아서 떨어지면 덜 공유하고 심지어 혼자 외톨이로 사는 사람은 몸에 있는 미생물도 혼자 달라요.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생물 교류가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세균수가 많은 건 사실이다. 아시니까 그게 불편하시다면 수시로 닦아주시라. 불편하시다면. 요즘은 제 딸들이 커서 자주 못 볼 때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 미생물은 우리 집 강아지랑 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공유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숙주가 달라서 그러겠지만 상당히 많은 걸 공유하실 거예요. 네, 다음 또 질문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땅에 떨어진 걸 빨리 먹으면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전혀라는 말씀은 3초. 어떤 땅에 떨어진 거죠? 보통
보통은 근데 요즘이야 예전처럼 뭐 논에 떨어뜨리거나 밭에 떨어뜨리나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예를 들어 지하철역에 내려서 걸어가다가 지하철역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에 떨어졌다. 그게 위험해요? 안 위험한 게 아니고요. 일단 그 먹을 이유는 없는데요. 첫 번째. 왜요? 가끔 먹는데 주변에 사람 없으면. 집에서 떨어진 거야 뭐 방파제 떨어지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요. 우선 3초 저거는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고요. 실제로 2016년에 논문이 있어요. 제가 실험한 거. 이런 거 제가 실험을 해요? 그것도 왜 기억하냐면 논문을 한 연구진이 예. 제가 다녔던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 뉴저지 주립 럿가스 대학 연구진이 연구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걸 한 거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딱 이그노벨상 받을 논문. 해봤어요. 근데 그 양반들은 5초로 했어요. 뭘 했냐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생물은 묻어요. 그쵸. 묻는데 어디에 떨어지냐가 중요하고 첫 번째. 이 음식의 특성. 물기가 그럴 것 많을수록 같아. 더 많이 묻고. 네. 바삭바삭한 과자 같은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거가 실험을 한 거지. 3초면 괜찮고 이거 괜찮다? 그건 아니고요. 저라면 당연히 저도 뭐 집에서 떨어진 거 다 먹고 예를 들어 식당 가서 밥 먹다가 식탁에 떨어진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음식 버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웬만하면 그냥 뭐 상관없는데 사람도 괜히 취향이 있으니까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여기 떨어졌다? 미련 없이 버리는 게 훨씬 안전하죠. 그럼 더 위험한 게 아무래도 습기가 있는. 수분이 많은 것으로 똑같은 조건에 있을 때는 수분이 많은 음식 아무래도 많이 먹겠죠. 그럼 과자는 괜찮고. 좀 마른 거면은 괜찮은데 소금빵은 괜찮아요? 네, 소금빵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그쵸, 그럴 같습니다. 것 같죠. 예, 예. 소금빵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떨어뜨렸느냐를 유심히 보시라는 아주 중요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길바닥에 떨어뜨리시면 미련 없이. 근데 길바닥에 뭐 유해세균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화장실이 더 지저분해요? 아니면은 길바닥이 더 지저분해요? 이것도 이제 근데 세균의 입장. 세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화장실에 있는 미생물들은 주로 어디서 오는 거냐면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특히 이제 이렇게 올 건데 길바닥에는 오히려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침도 많이 뱉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세균이 그리고 옮겨올 여기에 수 또 있구나. 많은 동물들도 있고 뭐 쥐도 다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도 많이 그 뭔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거군요. 여러분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고요. 그런데 소금빵은 그래도 좀 괜찮답니다. 아니 웬만하면 아니면 길바닥에 떨어진 거는 자, 그 다음 질문인데요. 곰팡이는 인간 몸에도 생길 수 있나요? 그럼요. 엄청 많이 생기죠.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무좀이 곰팡이죠. 예. 제가 전에 발가락 무좀은 거의 없는데 전에 한번 발톱에 무좀이 생겼는데 그거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그거 약 드셔야 돼요. 예. 그럼 왜 그렇게 그 다른 무좀이에요? 다른 곰팡이죠 종류가. 곰팡이가 다른 근데 거구나. 이게 너무 얄밉더라고. 제가 앞서서 미생물 종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진핵생물 얘기하면서 곰팡이 이런 애들은 세포 오히려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이 무좀이라는 게 참 피곤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게 고생하는 분들 보면 고생하는 이게 완치되는 것 같다가 또 여름 되고 또 그러면 또 잘 그러니까 이게 막 아주 심한 경우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또 약 바르면 또 그냥 낫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잘 말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무좀약은 대부분 약국 가면 다 주로 바르는 연고거나 뿌리는 스프레이 이런 거 줘요. 맞아요. 예. 먹는 약은 반드시 전문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못 사요. 그러니까 혼발톱 무좀이나 심한 무좀 같은 경우는 약을 먹을 수는 있어요. 항생제 같은 거. 네, 진균제? 그거 다른 거예요, 항생제? 그러니까 박테리아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니고 항생제에 들어가는데 얘는 진균. 항균제가 아니고 진균. 진이 무슨 뜻이죠? 곰팡이. 곰팡이. 진균이 곰팡이거든요. 항진균제. 항진균제. 항세균제가 아니고 예. 항진균제인데 따로 있군요,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항세균제는 이런 항생제들은 세균과 우리 세포는 완전히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얘만 타격을 줄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는 괜찮죠. 항진균제는 곰팡이와 우리 세포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얘를 비슷하구나. 타격하려면 우리한테 해롭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한테 해로운 게 들어오면은 누가 일을 열심히 하느냐? 간이 일을 열심히 해요. 간이 해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무좀약을 먹을 때는 간 기능 검사를 먼저 하고 먹어도 되는지를 봐야 되고 보고 그 약을 먹는 동안에는 반드시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대 음주하지 마십시오.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간이 엄청 부담 가죠. 간의 부담 엄청 때문이구나. 위험하죠. 전에 어디서 들으니까 교수님이 해주셨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페니실린? 네. 그게 어떤 곰팡이 푸른 곰팡이. 그게 세균의
대한 방어 기제였던 거예요? 네. 그럼 세균이 곰팡이도 침입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침입이 아니고 서로 영역 싸움, 먹이 싸움을 할 때 같은 먹이를 두고 싸우는데 아, 그런 거예요? 예, 아. 그렇게 싸우는데 이 항생제도 재밌어요. 얘네가 물론 다른 거를 제어하기는 역할도 하지만 항생제가 사실 이게 어느 농도 이상 올라갔을 때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그 정도 효과가 올라갈 상황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만드는 데는 무슨 기능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생제 하면 우리가 그걸 고농도로 쓰면서 우리가 원하는 세균을 죽이고 또 곰팡이를 죽이니까 자연 상태에서 이런 무기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농도에서는요, 항생제의 주 기능은 아마도 서로 간에 소통하는 시그널 몰리큘, 서로 소통하는 분자일 수 있다, 메신저일 수 있다 하는 게 굉장히 유력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오지 말아라 거나 그런 시그널일 수 있다. 서로 간의 그 화학적인 소통일 수 있다. 그럼 항생제의 초기가 페니실린에서 나왔다면 아까 말씀하신 항진균제는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게 된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페니실린이 발견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페니실린이 나오고 왁스만이라는 분, 이분도 로커스 출신이에요. 예, 왁스만이 노벨상 받았는데 이분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원래 출신은 러시아,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 출신 사람이거든요. 흙 속에는 무지하게나 많은 미생물이 산다. 그렇겠죠. 그럼 쟤들은 저기 살면서 서로 간에 굉장한 경쟁을 할 것이다. 그렇죠. 흙을 퍼다가 하면은 저기서 많은 서로가 서로를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항생제를 발견을 했어요, 흙에서. 네. 그런 과정에서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세균을 죽이는 걸 먼저 했고, 그다음에 반대로 곰팡이를 쟤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것도 찾았고, 식물에서도 찾고, 천연물에서 막 찾아서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곰팡이와 세균이 사용하는 어쨌든 무기인 거네요. 그렇게 무기인 거죠, 거기서는. 다음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집에 있는데요. 미생물 음식 치료기가 있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집에 사놓고 정말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전제품 중에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 로봇 청소기하고 미생물 음식 처리기인데요. 제 아내가 로봇 청소기 이름을 깔끔이라고 붙였습니다. 깔끔히. 그리고 미생물 음식 처리기는 제 아내가 이름을 미생이라고 붙였어요. 미생이. 그래서 아주 예, 둘이 이렇게 쓰시네요. 뭐 얘기를 합니다. 하다가 뭐 미생이 요즘 너무 습기가 너무 낮으면 또 안 좋더라고요. 안 좋죠. 습기가 낮은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할 때 미생이 가끔 얘기합니다. 미생 얘기.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그 원리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미생물을 배양하는 거와 같은 원리거든요. 거기 미생물 아마 처음에 거기다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게 있죠. 처음에 약간 톱밥 같은 거랑 오겠죠? 그다음에 거기 같이 뭘 넣어서 섞으라고 하죠. 그리고 어느 저 시간마다 좀 보충해주고 갈아주고 그런 거 하셔야죠. 그런데 저희 집에 쓰는 거는 웬만하면은 거의 안 가요.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쓰고 계세요? 1년은 가요? 그래도 계속 작동 잘하시고 관리 잘하시는 거 아마 그러면 교수님 댁에서 나오는 음식물 그것이 굉장히 일정한 성분으로 나온다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안내문을 보면은 걔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주지 다 잘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거 안에 보면 기계적으로 뭐뭐 있어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 돌아가는 거 있어요. 있죠. 예. 그다음에 열도 조금 그런 거 내주죠. 같아요. 습도는 맞춰주나요, 걔가? 습도는 잘 맞추는 거 모르겠는데 있나요? 건조 기능은 있어요. 건조 기능은 있고요. 네, 거기에 물기를 더 넣는 기능은 없는 것 같고요. 없고 수분은 그러면 이제 음식에서 와야 되는데 그렇겠죠, 예.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주로 세균 섞인 게 올 텐데 우리 음식물이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이런 거를 잘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 조합을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같이. 저 만들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게 노하우겠죠. 우리나라 음식의 특성에 맞게 딱 만들어서 주면은 넣어주고 섞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섞어주는 게 사실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거 섞어줘야 되거든요. 탄소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얘가 미생물이 자란다는 건 이걸 먹고 잘할 거거든요. 잘하면 그 다음에 얘가 그 건조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조금이요. 조금 완전히. 아니 완전히 마르진 않아요. 마르지 않고요. 약간 촉촉한 겉에서 보면 얘가 작동할 때 갈색의 약간 촉촉한 그런. 그러면 처음 음식을 넣으면은 얼마 정도 지나면 하루만 지나도 하룻밤. 하룻밤은 모르겠고요. 넣을 때마다 새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보면은 대부분은 분해해서 흙처럼. 그러면 나중에 흙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이제 퍼서 그냥 그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다시 그럼 비료로 재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그 화분 키우고 할 때 쓸 수도 할 있다. 수도 있어요. 라고는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염분이 너무 높지 않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생물들도 많이 자라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거를 덜어내 주니까 자연스럽게 미생물 수도 유지가 되고 버린다는 게 그거구나. 요건 사실 똑같은 거여도 그러니까 인구 밀도 조정. 우리 몸에 음식물 처리기를 갖고 있죠. 우리 몸 자체가 음식물 처리기죠. 그렇지. 음식물이 들어와서 다른 게 나가니까. 쫙 하고 딱 가장 완벽한 음식물 처리기죠.
쓰레기죠. 음식물 처리기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일단 환경에도 부담이 가지만 이 쓰레기라는 말이 붙으면 부담 없이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먹다가 숟가락을 놓는 순간 쓰레기라고 그러면 나는 뭘 먹은 거야 지금.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부담 안 주려면 가장 좋은 음식물 처리기가 어디다? 우리다. 자, 이 똑같은 원리가 가끔 기계에 작동하고 있는 제 거예요. 아내가 뭐 사과를 샀는데 맛이 없다. 네. 그러면 저보고 다 먹으라 그러거든요. 처리하셔야죠. 음식물 처리기. 그런 거군요. 사랑해. 사랑해 여보, 괜찮아. 사랑해 음식물 처리기. 네, 오늘 김우 교수님이랑 미생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우 교수님이 이 미생물 그리고 생물학 전반에 대해서 너무 알고 계신 게 많아갖고 아마 여러분이 눈치채셨을지는 모를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질문이 아닌 질문도 제가 불쑥불쑥 여러 개를 물어봤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것도 너무 잘 설명해 주시는 땀났어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몇 개 그냥 물었잖아요. 아, 예. 근데 설명을 다 해주셔갖고 또 제가 김은규 교수님이 평소에 잘못 본 게 아니구나.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아, 계속 물리고 싶어요. 또 오세요. 뭐 계속 물어주세요. 예, 그럼 오늘 김 교수님과 함께 나눈 재밌는 얘기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또 다음에 여러분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